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금까지 행위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도박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성 중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행위. 쉽게 말해서 섹스죠.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성은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중독이 될 수 있다니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실 성중독은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성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연구자들은 사랑중독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사용해서 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전문적으로 일단 먼저 DSM-4 진단 기준에 따른 성과 관련된 장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이 성중독은 과연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DSM-4라는 이 진단 기준 편람에는 다음과 같이 성과 관련된 장애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기능 장애라는 그러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기능 장애는 성충동 장애, 성적 흥분 장애, 성절정감 장애, 성교통증 장애와 같이 네 가지로 하위 범주로 나뉘어지는데요. 성충동 장애와 성적 흥분 장애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절정감 장애와 성교 통증 장애는 물리적인 신체적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동 장애는 성적인 그런 욕구가 부재한 경우, 그리고 또 성적 흥분 장애는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절정감 장애와 성교 통증 장애는 성행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변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변태적인 어떤 행위가 또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노출증, 관음증, 성적 피약증, 성적 가학증, 물품 음란증, 마찰 토착증, 노출증, 복장 도착적 물품 음란증,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그렇죠? 소화기호증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달리 구분되지 않은 성도착증이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하자면, 노출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쾌감을,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죠. 바바리맨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고, 관음증은 타인의 성행위를 숨어서 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고, 성적 피약증과 가학증은 타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그런 쾌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 음란증은 특정한 물건을 통해서 그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스타킹이나 또는 신발 등을 수집해서, 또는 속옷 등을 수집해서
성적인 어떤 쾌감을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찰 도착증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DSM-4에 나오는 성 관련 장애의 두 번째 범주는 성도착증입니다. 파라필리아라고 하는데 이 파라필리아라는 뜻은 상대방 대신 그 대체물을 통해서 성적 쾌감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성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성도착증이 있는데 DSM-4에서는 노출증, 관음증, 성적 피학, 그리고 가학증, 물품 음란증, 마찰 도착증, 복장 도착적 물품 음란증, 소화 기호증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달리 구분되지 않는 성도착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중독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회지에 발표된 아담이라는 30대 초반 중의 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것이 과연 성중독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30대 초반의 돌싱인 영국 남성입니다. 아담은 전처와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고요. 이혼하기 1년 전에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부부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섹스를 하기 전 그리고 섹스를 하는 동안 함께 포르노를 시청할 것을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동의하에 2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포르노를 시청하면서 그동안 더 빈번하고 오래 아내와 섹스를 가졌지만 아내가 그것에 대해 점차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포르노를 보거나 포르노를 보면서 섹스를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아담은 혼자 포르노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아내 몰래 포르노를 시청하면서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에는 사실 이런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요. 특히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을 아내에게 들키면서 결국엔 이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기 전부터 사실 아내 모르게 동성 그리고 이성에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이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고 또 동성과도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혼한 후부터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 200만 원 이상을 매달 성매매와 성생활을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행위 또는 성 문제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문제를 이제 유발하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치료를 시작할 시점에서 이 아담의 그 일주일 그 생활을 보면 6회 성매매를 하고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 사정을 경험하고 또 10명의 자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성행위를, 섹스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번 정도 섹스를 갖게 되고 그리고 5번 정도 사이버 섹스를 하면서 자위를 하고 매일 3-4번에 걸쳐서 포르노 그리고 매일 3-4번에 걸쳐서 포르노를 시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위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0번 넘게 이 사정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항상 자신이 안전한 성행위를 하고 성병에 감염된 적도 없고 18세 이하의 대상과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에 들기 전에 잠을 자기 위해서 자위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아담은 성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양상을 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며칠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끊는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나중에 너무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틀 동안 7에서 8번 섹스 또는 자위를 하게 되었다고 토로를 한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직장 컴퓨터로 포르노를 시청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직장의 전화를 사용하기도 해서 또 자신이 스스로가 문제가 크구나, 자기의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대상이 자신과 성적 만남에 관심이 없어 하면 그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누구를 장기적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당장 누구를 진지하게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담이 모든 성중독자를 대표하기는 힘들지만 아담이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증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섹스와 같은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과잉성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담과 같이 성욕이 과도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기도 하는데요. 다른 연구자들은 이런 양상을 성의존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제 성욕보다는 성적 충동이나 행동, 사고 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중독은 과도한 성욕과 더불어서 이 성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혼합돼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거기서 나온 ICD-11의 진단 기준은 ICD-11에서는 이런 성중독을 강박 성행동장애라고 지칭하는데요. 그것은 강렬하고 반복적인 성적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성행위 자체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강렬하고 반복적인 성적 충동과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성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 또는 진단 명칭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에 있어서 성행동은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면 행동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중독의 틀에 넣으면 자칫 이러한 행동이 행동에 대한 낙인 효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성중독이라는 그런 진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CD-11에 따른 성중독의 또는 강박 성행동 장애의 진단 기준을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강렬한 반복적인 성적 충동 또는 욕구 통제 불능으로 인한 반복적인 성행위 참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요.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이나 개인, 가족, 사회적, 학업,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유의한 손상이 초래돼야 되고 또 성적 충동 욕구 또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 그리고 수용 여부와 관련된 것 이상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가진 것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기준과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상의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말하자면 어떤 죄책감 이상의 그런 기능 장애가 있어야지 이러한 강박적 성행동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중독의 진단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단순하다고 오히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성중독 성향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대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성적 행동은 나와 상대방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성적 행동은 안전한가? 자신과 또 나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정직한가? 자연스럽고 즐거운가? 그리고 나의 성적 행동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성적 행동은 서로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적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는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스스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특히 지난 1년 동안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인 그런 뉴스와 이슈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한 행동은 이러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또는 상대방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성중독의 위험과 성중독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 또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